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남영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두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두 후보의 대선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특보님께 여쭐게요. 저희가 제작진이 그 출연 섭외를 하려고 전화드렸더니 지난주 금요일 막 울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만큼 기쁘셨겠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100번 기념관 안에 저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밖에서 지지자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발표 날 땐 괜찮은데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약간 목이 메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냥 목이 칼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목이 메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보던 지지자들도 약간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를 하셔서 제가 들켰습니다. 네,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를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또 기쁨이 좀 더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연장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비된 그래픽도 같이 함께 좀 띄워주십시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된 그래픽인데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조사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3%를 기록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31.2%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앞으로도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격차가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5일, 6일 날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이 KSOR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에서 한 것도 조금 더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날 후보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3시부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후보 선출 결과를 알고 그게 다 반영되진 않았을 거예요. 3시에 바로 발표가 났는데 모든 분들이 그때 알았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남영희 전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수 지지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냐 하면 여론조사를 3일, 4일 했으니까 그날까지도 혹시나 여론조사 전화가 오나 해서 전화를 좀 더 열심히 받아주신 것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정도 상승했다 이러면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테지만 지금 이제 캠프는 오늘 해단식을 하는데 캠프에선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냐 하면 정권 교체 지지층이 모두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지하진 않아요. 이 KSOR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정권 교체 지지층 중에 아직 결정을 유보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지까지 다 받아내야 되지 지금 좋아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약간 잔치집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먼저 다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우선 후보 몸담고 있던 캠프의 후보가 되셔서 되게 기뻤던 말씀하시니까 저도 축하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두 군데 정도 저도 흐름이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를 다 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컨벤션 효과를 분명히 누리고 계신 거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흐름이 있고 또 편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조사는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과대표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타당한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것이 정권 교체에 대한 결집 그리고 또 정당 지지율이 후보에게 또 어떻게 전달될지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그 추세나 흐름이 좀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번 지표를 보고 또 경각심을 갖고 분발해야 되겠죠. 네. 제가 그 초반에 그 특보님께 울먹이셨다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만큼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막판까지 치열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후보와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고배를 마시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기호 2번을 단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2030, 2040 세대가 지지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신문에선 제목을 그렇게 뺐더라고요. 윤석열, 이재명보다 20대 지지율 2배 이상. 이 여론조사 결과 같고요. 민주당은 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작은 제목이 청년 세대 정권 교체 요구가 높다. 그리고 홍준표 지지층 중에 일부가 옮겨간 듯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전에 남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아직 그냥 여론조사 한두 군데 나온 거니까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들이 계속 결집이 되고 이동을 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과정을 보면 조직의 원팀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지지자의 원팀까지 이루어져야 정말 진정한 원팀이 이루어지는 건데 2030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후보가 이 부분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청년 지지자들이 어제 원팀 선언을 해줬어요. 우리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청년들하고 다 모여서 원팀 선언을 시작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번지지 않을까, 확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직 우리 후보가 청년 지지층에게는 아직 많이 다가가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세월이 짧으니까 아직 청년층에게 익숙한, 친숙한 정치인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조언을 해준 것도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보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030의 그 세대 투표, 그런 청년층의 투표의 그 민심 흐름은 이미 국민의힘 투표 결과로 다 나타난 것이 있죠. 그리고 전체 유권자 수에서 2030 세대를 보면 한 1,500만 명을 차지하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진보,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진영의 대결에 또 흡수되는 계층도 아니고요. 그들만의 집단화되어 있지만 개별화되어 있는 특수한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2030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일정 부분 지지를 높게 받은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것은 기존 세력들, 특히나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2030이라는 청년 세대의 그 기회의 박탈을 하고서도 청년들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대변해주지 않았다라는 불만의 표시였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홍준표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것을 가진 홍준표 후보가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더 이 목소리를 반영해서 뭔가 더 나아가겠다 이런 발표도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여론들을 다 감안한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이 커뮤니티나 이런 SNS에서 나온 탈당한다, 이제 국민의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2030들의 목소리보다는 높은 지지율이 나왔으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이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의 박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을 어떻게 다독여 주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의 과제고요.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잠시의 현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제 대선 경쟁 이제 막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거니까 좀 더 여론조사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어서 YTN이 조사한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46%, 민주당 지지율이 25.9%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부정평가가 62.9%, 긍정평가가 34.2%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을 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보님?
예,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힘이 나는 얘기죠.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지층을 정권 교체 지지층을 잘 결집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드린 게 추이가 중요하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뭐 지난주에 갤럽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두 군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YTN에서 지금 한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 추세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저희가 뭐 정책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당내 경선 과정을 막 끝내고 후보가 선출되는 컨벤션 효과와 그다음 민주당이 10월 10일 날인가요? 당의 후보를 선출했지만 그 뒤에 우리보다 거의 한 달 앞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후보로서 제1여당, 제1당이고 여당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의 비전, 희망 이런 걸 제대로 못 보여줬기 때문에 반사효과 아닌가 싶지 이게 뭐 저희가 잘해서 막 올라가는 것보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여론은 국민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어떤 걸 보여드릴까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보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반사효과라면서 민주당을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는데 이런 추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저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한 달 전쯤에 후보로 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슈의 중심에는 새로운 후보, 결정된 후보가 중심에 있는 것이 또 맞을 것이고요. 나중에 그 선출된 후보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그리고 그 정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까지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은 저는 이 여론조사의 흐름 부분보다 일정 부분 편향된 부분을 더 앞세워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국면은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요소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 그 해법도 그렇고 현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큰 굵직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출렁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뭐 다 같이 합심해서 요소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민생의 그러니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이 여론조사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이후에 이런 것이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또다시 또 여론조사 추이나 뭐 이런 것이 또 상승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거든요. 좀 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집권 여당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축이기 때문에 뭐 요소수 사태와 같은 뭐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지지율에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여야 후보 간의 움직임도 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정치해야 합니다.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또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또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국민들께 또 여러 다양한 그 관심과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국민들께 얼마나 그 믿음직한 그런 미래를 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러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들었는데 대변인, 그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경쟁 상대 당의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한 것,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곳 그 여당의 후보가 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온 것이 사회 대구조의 그 개혁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어제 결정이 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과거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정책도 같이 그리고 국가의 미래 비전까지도 함께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이것은 제가 보면 어찌 보면 경쟁 구도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발전에 쓰일 도구로서의 그 자세를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그 원내 어떤 대변인이 말씀하셨는지 아까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 뭐 쇼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발전 미래 비전 사항에 부합하는 제안이었는데 그것을 이런 제안에 거부하신 것은 뭐 그 진정성을 알아봐주지 않으신 것으로 봐지고요. 네. 1대1 후보 토론뿐만 아니라 자주 회동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대전환기를 맞는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보는데요. 근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습은 저는 뭐 이것이 대통령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제안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안 안에서는 뭐 그 주제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정과 관련해서 그렇죠. 논하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우선 윤석열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도 그랬고 아까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정부 심판에 대한 얘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야당, 여당의 지금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비전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전도 제시하고 공동의 또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보님께서 실시간으로 캠프의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렸어요. 네. 지금 일단 그 대변인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입장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선대위 오늘 해단식을 네. 하면서 중앙당하고 이제 공보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당 대변인들 논평을 쭉 봤는데 쇼라고 한 거는 그 이재명 후보의 1대1 회동에 대해서 쇼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여서 그 부분은 제가 논평을 쭉 봤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회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하거나 뭐 이거는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이다 보니까 두 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지금 네, 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보들끼리 이제 뭐 다른 후보들도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있지만 제1여당, 여당이고 제1당이고 그다음에 야당으로선 제1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의 기회나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는 많을 거고요. 저는 우리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대위가 꾸려지고 일정 부분 그러면 응하실 거라고 뭐 토론이든 회동이든 어떤 형식이든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진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재명 후보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시는데 다 이 대선은 항상 미래 지향적인 거지 과거 획기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만 해도 윤석열 후보도 어제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쭉 했고
있고 과거 얘기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의 불만이 많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그 국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럼 청년층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회가 박탈됐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부분이 우리가 이게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될지 안 져야 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게이트다,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층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시스템이 부패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걸 수사를 빨리 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자는 거지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 거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또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 대장동 게이트까지 포함해서 뭐 두 후보가 다른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뭐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확인을 하나 해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오늘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대변인 논평이 없었어요. 예, 아까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 캠프가 논평이라고 이제는 얘기하셔서. 뭐 해산을 하시니까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갑자기 느닷없는 제안이냐 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백벌하실 때는 언제든지 뭐 그죠? 열려 있긴 예. 하지만 성과가 있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진지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이었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대장동의 실체와 몸통은 다 이재명 후보고 부패와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과거의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언급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히려 하고 싶은 부분이 적반하장인 격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가 드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최초의 문제 제기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곳에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에 부당 이익에 관련된 아들이 뭐 근무를 해서 거기에 불법적인 자금, 뇌물이 뭐 전달됐는가 하는 문제로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니 결국 드러나는 것은 50억 클럽이든 뭐 또 법조인이든 뭐 또 더 먼저 넘어가게 되면 대장동 토지 개발 사업의 최초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저축은행의 대출금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저축은행에서 대장동의 불법 대출 자금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던 담당 검사가 또 윤석열 후보였어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조사해야 되고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낙선 이후에 소감을 발표하신 것 중에 가장 적확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대선이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대선이기 때문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속에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이고 법조인 그 부패 카르텔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또 다른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 의혹이 진상이 정말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의혹 제기로 이 대선을 치러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잠시만요. 예.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다뤄야 될 주제가 좀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단답형으로 좀 예, 듣고 예, 갈게요. 예. 일단 지금 핵심적인 건 먼저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장동 특검과 그다음에 이른바 고발사주 특검을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동시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찬반 여부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 얘기가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윤석열 그 후보는 집권을 하면 집권 초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예.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피하지 않는 거죠. 이제 특검하자, 특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왜 특검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무소속이 됐지만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이 뭐 퇴직금조로 얼마를 받았고 그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수사를 하는데 거기 수사해서 밝혀진 게 있으면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으면 되고요. 아까 저축은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저축은행 그 저축은행 국조를 할 때 저 그때 국조위원이었어요. 국정조사위원회에 제가 소속위원이었고 여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법사위 국회의원이니까 자세히 아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에 그 저축은행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담당한 게 아니어서요. 그 책임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가 한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어요. 구속시키고 기소도 한 10명 네. 이상 구속시키고 기소도 뭐 30여 명 이상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고 야당에서 그때 야당이 이제 국조위원으로도 있었고 뭐 국정감사도 하고 그 뒤에 다른 일들이 쭉 있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다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공작이나 이 부분은 그런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될지 이 부분을 그 부분은 제가 저축은행 국조특위위원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아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그 수사를 그 부분 수사를 담당한 것도 아니고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수사팀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과거에 다 밝혀졌을 텐데 그 수사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공방을 주고 받았으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사면과 관련해서만 짧게 단답형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문 기회를 드려야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전국민 그 재난지원금은 YTN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더라고요. 반대가 추가 지급, 반대가 60%고 찬성이 32.8%고 김부겸 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입장을 대표하시는 국무총리가 반박을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깊게 제대로 두텁게 해주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면과 관련해서는 뭐 추진한다는 입장에 그 후보 측 입장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예,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내켜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이제 대변인께 답변 제가 기회를 세 좀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뭐 해당 사항이 없다란 말씀을 아까 국조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다 보니 거슬러 올라가서 대장동 토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까지 갔고 그때 시드머니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중앙지검의 검사였고 해당 검사 과장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 당시에 지금 특검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변론을 해서 수사를 무마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검찰에 그 어떤 카르텔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요. 고발사주도 그렇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합니다. 새로 생긴 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상의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조속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 결과들이 사실 지금 뭐 국민들이 만족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되면 진전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사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그 국민의힘의 전 대통령 두 분을 수감시키게 구형을 했고 집행을 했던 부분이 윤석열 지금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흔들리길래 그분들이 왜 지금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감히 먼저 사면을 얘기한다라는 거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표심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다는 사실 저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부분 분명히 있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뭐 여론조사 결과가 뭐 50% 이하로 좀 떨어졌고 찬성하는 부분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사실 여론전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든 여론이 우선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의 고가는 넘쳐나는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고 남는 부분 여력이 있다고 분명히 재정당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정말 잘 두텁게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에게 그 골목 상권에게 혈관에 피가 돌게 하고 하는 것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현장의 목소리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마 경기도에서 100% 다 받으신 분들 조사해보면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관련해서 YTN 여론조사라고 특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정할 거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그리고 제가 결과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면이랑 관련해서 법치를 흔든다 그러는데요. 그럼 대통령 사면 못해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하셨잖아요. 그럼 사면을 제가 얘기한 모든 법치는 대통령의 윤석열 사면이 후보가 본인 스스로 아니요, 얘기했던 그건 그 다르게 공정과 생각하셔야죠. 법치가 그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검사로서는 얘기였습니다. 기소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를 하고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면을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과 검사의 역할이 다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갑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똑같이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왜 김부겸 총리는 반대하실까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반복된 얘기여서 일단은 또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녹취 듣고 나서 짧게 그 멘트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지만 홍준표 캠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해단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만약 이번 대선이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참혹한 대선이 되고 대선이 국민들의 잔치가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국민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선 구도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다. 네,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한 30초 정도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 이것은 힘들다 이런 말씀의 연장이라고 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대한민국의 검찰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국민의 힘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해서 이전에 그 검사 동일체, 검찰 사유화 이런 문제를 털고 나가지 못하면 검찰당으로서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홍준표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이요 사유화 될 수도 없고 검찰 조직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친여 성향을 보이는 게 많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죽어있는 권력 수사를 항상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고 죽어있는 권력 수사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은 대선에 대해서 대선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원팀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깨끗이 승복하셨어요. 이낙연 전 대표처럼 한참 있다 승복하시거나 뭐 소송을 하네, 지지자들이 소송을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전혀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 며칠 안 지나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원팀이 이루어지도록 아마 그 당이나 윤석열 후보가 다른 그 경쟁자들한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예우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검찰은 지금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검찰 개혁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개혁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는데 저도 한 표 던지게 됐습니다.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네. 지금 검찰이요. 네, 잠시만요. 지금. 반론을 아마 좀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모셔서 추가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영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두와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